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새벽 전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불의 준이를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 몸무게가 벌써 30kg을 넘어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권력이 바뀌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퇴임 한 달을 앞두고 북악산을 오늘부터 완전 개방했습니다. 1968년 김신조가 침투한 길로 민간인이 출입이 제한된 청와대 뒤편입니다. 이 청와대 발표가 이렇습니다. 국민 접근이 제한된 북악산이 2022년 4월 6일 남측면, 그러니까 청와대 뒤편이 개방되면서 마침내 북악산 전 지역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2020년 11월 1일 북측면의 1단계 개방이 이루어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 개방이 원래 계획된 것일까요? 그랬더라도 안 하는 일만 못했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한 달 뒤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으니 말입니다. 청와대가 내세운 명분도 바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북악산 전면 개방은 2017년 문재인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로써 접근이 제한되던 청와대 인근 지역의 공간들이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뒤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닫혀있던 문을 열고 청와대 인근 공간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곁에 있는 열린 청와대라는 상징적 변화를 이뤄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의 행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을 저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5일까지도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 예비비 지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문재인이 갑자기 북악산을 개방하면서 이를 약속을 지켰다고 하니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문재인은 어제 김정숙과 함께 북악산, 성곽, 남측을 산행했습니다. 그는 정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면서 뿌듯해했을까요? 그런다고 문재인의 약속을 지킨 대통령, 거짓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권력이 바뀌자 세상이 바뀌는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입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총장 주재로 열었습니다. 교무회의를 열고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의 규칙 사유가 있다는 청문 의견서를 심의해서 조민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제 조민은 의전원 입학 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복지부는 3주 이내에 조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또 고려대 입학 취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되뇌게 됩니다. 지금 조국과 감옥에 있는 정경심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좌파는 그 일가의 문제를 두고 윤석열 검찰이 한 집안을 도륙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조국과 정경심 그리고 조민은 남의 기회를 편법으로 빼앗은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이론으로 보면 기회를 빼앗긴 입장에서는 일생을 뺏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좋은 의사 한 명을 잃었고 그 의사가 구했을 귀중한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다른 예와는 달리 조민을 기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불의의 눈을 감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일가는 부모의 부와 권력으로 편법을 써서 자식에게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다가 패가 망신한 선례로 남고 말았습니다. 불공정 부정의의 모델 케이스로 두고두고 세인의 입에 오르게 됐습니다. 거기에다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전형이 됐으니 이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이 모두가 지난 대선을 바꾸는 풍경입니다. 그 대선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지도자들과 한 국가를 몰락시킨 통치자들의 평진을 읽어보면 그 차이는
거짓말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위대한 지도자들도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의도된 것이든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고 만 것이든 말입니다. 그 대부분은 선의에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몰락시킨 통치자들 혹은 국가를 타락시킨 통치자들의 거짓말은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 앞에 국가를 위한다거나 정의를 위한다는 소명의식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데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의식도 없습니다.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비웃었던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거짓말쟁이의 천성은 얼마나 다른가. 숨김없는 주장, 뛰어난 무책임함, 모든 종류의 증거에 대한 혐오.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증거에 의지해야 거짓말을 할 만큼 상상력이 결여된 인간이라면 그가 진실을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참 놀라운 위트입니다. 어쨌든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 가운데 가장 거짓말과 친한 직업은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일을 미워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니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결사적으로 감추면서 남의 작은 흠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자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질이 나쁜 정치인의 거짓말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무지를 감춘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진실을 파묻은 죄악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혹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중에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야말로 한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거나 타락시킵니다. 대개 포퓰리스트들이 그렇습니다. 대선이 0.73%포인트의 차이로 승부가 갈렸죠. 이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0.73%포인트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유사사회주의냐, 헌법을 지키느냐 헌법을 파괴하느냐. 다행히 0.73%포인트의 차이로 대한민국은 야만의 나라가 아닌 문명의 나라로 남게 됐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부뒤의 변화는 정말 눈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일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게 멈춰섰습니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은 아직 집권하지 않아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세상이 이처럼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한 이재명의 주변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걸고 싸웠으니 패자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간의 관심은 온통 이재명의 앞날에 쏠려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지금껏 받은 질문만 20번을 넘습니다.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이재명이 얽힌 수많은 사건에 대한 귀추를 다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그의 정치 행보를 주목합니다. 예컨대 그가 대선 직후에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잡고 있어야 할 터이니 그의 이런 인내심은 정말 감탄할 경지입니다. 그 덕분인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도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박홍근이 승리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멀리 영천 은혜사에 가 있는 송영길을 이재명계 정승호 김남국이 찾아갔고 결국 송영길은 이틀 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고 있지만 이 역시 이재명의 여의도 입성과 민주당 장악 수순의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 2달 가까이 남은 지방선거에도 그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양 진영이 명분을 걸고 싸운 대회전 끝에 워낙 박빙으로 승부가 갈린 탓에 아직도 좌파 진영은 상실감과 분노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 젖잘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의 진짜 속내는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의 지도자가 됐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자연스레 민주당 안에서도 386 운동권이 밀려나면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경기도 지역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에 당권을 장악한다는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실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조정식은 자신이 후보가 되면 자신의 지역구인 시흥을 보궐선거에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도 시시각각 조여오는 수사의 그물망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방탄국회를 작동시키면서 탄압으로 몰아붙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이재명의 뜻대로 될까요? 어쩌면 그는 낙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박빙은 바꿔 말하면 이재명의 뒤에 민주당의 그 어떤 후보도 받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대중의 지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를 둘러싼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당선인부터 부실 수사로 점 찍은 사건입니다. 민주당도 특검 법안을 냈으니 어물쩍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5월 10일 권력이 바뀌고 검찰 지휘부가 바뀌면 칼날은 여기저기서 번뜩일 것입니다. 윤석열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거기에다 친정권 지청장이 깔아뭉갰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또 대학 후배가 검사장인 수원지검이 뭉개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에다 이 백현동을 비롯한 또 다른 게이트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안에 김혜경을 둘러싼 법카 소고기 사건을 비롯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자신과 아내의 모든 의혹을 털고 야당의 지도자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이 대장동 게이트 재판도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사표를 제출했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4월 1일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이렇습니다. 대형 건설사를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빼라고 했다. 이 시장과 반대 의견을 내니 제가 걸리적거리졌냐. 황무성은 검찰이 유한기가 2015년 2월 6일 오늘 사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한기가 그날 3분이나 찾아왔고 오후 10시경 사직서에 서명을 해줬다. 유한기는 시장님 지시로 유 전 직무대리와도 이야기가 됐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바로 유동규를 말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을 쫓아낸 장본인이고 민간 꾼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증언입니다. 황무성은 또 엄청난 힘을 유동규에게 줬기 때문에 실세였고 의사결정을 다 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바지사장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증언이 이렇습니다.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달 27일 이사회, 그리고 2월 4일 시의회 보고 등 3번 모두 공사가 50%의 수익을 보장받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이 100만 성남 시민과의 약속이었는데 어떻게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제 마음대로 바꾸느냐. 결국 황무성이 사직서에 서명하고 일주일 뒤인 2015년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공사가 사업 수익의 50%를 받는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2,822억 원의 고정수익을 받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대장동 몸통이 황무성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한 뒤에 초과의 환수조항 삭제를 포함해서 자신들 계획대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당시 황무성이 유한기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장이 7번, 정진상이 8번, 그리고 유동규가 1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올 2월에 이재명, 유동규, 정진상이 황무성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직전 정진상을 딱 한 번 조사한 뒤에 말입니다. 이에 대해 황무성은 재판 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자기들이 다 그만두라고 한 건데 녹취록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4일 천화동인 사호 남욱을 38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작년 9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긴 혐의로 유동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자신의 옛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맡겨 부순 뒤 버리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유동규는 또 작년 9월 29일이죠.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전화기로 검찰 압수수색 전에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강제 수사로 전환하면서 4일 경기도청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전 10시 20분 총무과 의무실 등 이 경기도청 내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수행비서 채용, 그리고 불법 처방전 등 이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장 10여 건을 접수한 가운데 그 고발인 중에서 장영하 변호사로부터 지난 3월 14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3월 25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청으로부터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배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김혜경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열 경기남부청장이 4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김혜경의 소환 여부는 압수물 분석 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현 단계에서 소환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그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도 고발장에 들어있으나 피고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환하는 것은 아니다. 자, 백현동 개발 의혹도 곧 수사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이 감사원이 지난 3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보호해체 개방과 이재명이 연루됐다는 백현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집중 감사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감사원이 지방공기업감사에서 지방공기업과 민간업체가 함께 출자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한 PFV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 이 전반을 감사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이 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게이트를 개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감사 결과는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결과는 검찰, 경찰 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언론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현 정권 관련 의혹들에 대한 빗장을 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2015년 9월 시행업자가 이재명 측근을 영입한 뒤에 이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켜주면서 시행업자에게 3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이재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친정권 검사가 지청장으로 있는 성남지청으로 이첩했고 성남지청은 올 2월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증의 주요 내용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해온 7개 인사검증 기준을 거론했습니다. 한덕수가 2007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쳤지만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7개 기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지켜지기는 했는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했는데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30명을 훌쩍 넘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은 완전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의 김현장 고문 경력은 솔직히 부끄러운 경력입니다. 비법률가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대부분은 자문 역할이 아닌 로비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4년 동안 18억을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비가 돈에 굴신했으면, 돈에 허리를 굽혔으면 그때부터 선비가 아닙니다. 그는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